안녕하세요. AI 하나입니다. 여태까지 실습하는 거 위주로 해봤는데 AI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모델을 하기 위해서 AI 엔지니어링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AI 엔지니어링 책은 총 10개의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AI 어플리케이션부터 해서 파운데이션 모델, 이밸류에이션 평가까지 하는 걸 보고요. 그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레그, 파인 튜닝, 데이터셋, 그리고 마지막에는 옵티마이제이션, 잉글리시 아키텍처까지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파운데이션 모델이 뭐냐부터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GPT-4나 소넷이나 제미나이 2.0 플래시 같은 대표적인 기업들의 모델을 말합니다. 어떤 아키텍처로 학습을 시켰고 어떤 데이터를 사용을 했고 그리고 이게 어떤 측면에서 잘 좋다라는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파운데이션 모델을 학습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파운데이션 모델은 학습 데이터 분포, 사전 훈련, 사후 훈련, 디코딩, 샘플링까지 이렇게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하나를 학습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로 어떻게 학습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아키텍처를 선택을 했는지, 학습 데이터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이거를 더 개선을 하기 위해서 사후 훈련 방식으로는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이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델이 이렇게 있는데 이 모델이 견종에 대해서 맞추는 모델이라고 합니다. 털이 뽀송뽀송 많은 포메라이언, 이건 이제 사람의 언어고요. 이 피처들이 각각 있을 거예요. 눈과 눈 사이의 거리, 눈과 코 사이의 거리, 코의 색깔, 눈동자의 동공의 크기, 털이 뾰족뾰족 솟은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의 피처로 해가지고 당겨지게 됩니다. 이거랑 제일 비슷한 거는 포메라이언이다 라는 답지가 있죠. 이렇게 하는 거를 슈퍼바이저 러닝이라고 하는데, 이 견종 데이터를 학습한 거는 이렇게 포메라이언이냐 허스키냐 이렇게 맞출 수가 있게끔 되는데요. 견종을 맞추는 모델에서 갑자기 고양이 사진을 넣었습니다. 이 고양이는 털이 뽀송뽀송하고 눈과 눈 사이의 거리가 이 정도고 코와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와 가장 비슷한 건 포메라이언이다, 40% 정도의 확률로 포메라이언이다, 이렇게 얘가 이 모델이 예측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확률은 허스키다. 왜냐면 눈이 파랗잖아요. 그런데 이건 포메라이언도 아니고 허스키도 아니죠. 못 맞춘 겁니다. 왜냐면 이 모델은 견종 데이터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못 맞춘 거고요. 어떤 데이터로 학습했느냐를 아는 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특정 작업의 성능을 향상시키려면 관련된 양질의 데이터가 추가가 돼야 됩니다. 오픈 AI하고 구글은 커먼 크롤링 데이터를 최초로 학습을 시켰습니다. 비영리 단체가 매월 20억 개에서 30억 개의 웹 데이터를 크롤링하여 수집을 한다고 합니다. GPT-3하고 구글도 바드까지는 커먼 크롤 데이터를 사용을 바로 했는데, 최신 데이터인 GPT-4라든지 제미나이 같은 최신 모델들은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데이터 출처를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커먼 크롤 데이터는 그러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LLM 모델에 널리 사용되는 이런 데이터인데, 기본적으로 이 커먼 크롤 데이터는 영어를 제일 많이 썼고요. 45%, 러시아어 6%, 한국어는 저 밑에 있어서 여기는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인구를 봤을 때 펀자브어, 우르두어, 카나타어, 텔루구어, 구자라티어, 마라티어, 이거 다 인도어거든요. 인도어는 거의 30개 정도의 표준어가 있기 때문에 이 인도가 인구도 엄청 많습니다. 화자수가 1억 명이 넘는, 2억 명이 넘고 뭐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커먼 크롤 데이터에 있지 않은 거예요. 인도 사람들도 영어를 쓰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인도어를 쓴다 그래도 영어로 인도어를 씁니다. 영어로 인도어를 쓰는 것들 데이터를 학습하는 게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커먼 크롤 데이터에는 이런 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화자수를 커먼 크롤 비율로 해서 나눴을 때 이런 펀자브어 같은 건 뭐 200이 넘어요. 영어 같은 경우는 0.4%죠. 이게 어느 정도 비율이 적당하냐, 인구 대비 대표성의 비율이 1 정도는 되면 실효성이 좋다라고 한다고 이 책에서 설명을 하네요. 이게 영어로 돼 있는 데이터가 많으면 뭐가 좋냐? 당연히 아까 강아지 견종 맞추는 문제가 있었으면 견종 잘 맞추는 것처럼 영어로 돼 있는 질문을 던졌을 때 답을 잘 맞추는 거예요. 여기 오일러의 수학 샘플 문제가 있어요. 6개의 문제를 이걸로 해서 출제를 했을 때 영어 같은 경우는 40%, 그러니까 총 2문제를 맞췄고 버마어나
아람빅 언어 같은 경우는 한 문제도 맞추지 못했습니다. 이게 질문을 어떤 걸로 던졌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됐거든요. MMLU 벤치마크 점수인데요. MMLU는 벤치마크 문제를 14,000개를 낸 건데, 영어로 했을 때는 GPT 3.5 같은 경우는 70%, 그리고 GPT-4 같은 경우는 85.5%의 적중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밑으로 갈수록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 펀잡이나 마라티, 텔루구 같은 약간 인도어들 있죠. 이거는 한 60% 수준으로 보여지고, 오른쪽에 보시면 그 CC 대비 인구 비중이 엄청 높은 걸 볼 수 있어요. 이 데이터가 이걸로 학습된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안 좋은 걸 볼 수 있죠. 그 LLM이 번역을 잘하기 때문에 모델에 던지기 전에 이 앞에 번역을 붙여줘서 이 번역을 한글로 던지고 이거를 받아주면 되지 않겠냐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소 대표된 언어를 번역할 만큼 충분히 잘 번역하는 그런 모델들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도 언어가 가진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번역 과정에서 정보가 손실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베트남어 같은 일부 언어는 두 화자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대명사를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이건 영어로 번역할 때 그냥 I, you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관계 정보가 상실이 되게 됩니다. 러시아어 같은 관계는 그 남성, 여성,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게 언어, 성별, 복수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에 따라서 6개의 격이 존재해서 이 격과 이 단수, 복수 이걸 하면은 거의 단어 하나가 30몇 개로 바뀝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바뀌는 경우를 이거를 영어로 하면은 단수, 복수 다 없어지죠? 이게 다 싹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을 갖고 있는 것들이 여기 넘어갈 때 소실이 발생을 하게 돼서 이게 정확한 답변을 만들어주지도 못할 뿐더러 이게 답변을 만들어줘도 문법적으로 다 틀리게 되겠죠. 학습이 덜 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필터링과 규제가 제대로 안 되게 되는 건데요. 사용자가 어떤 답변을 유도를 했다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악용을 하게끔 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ethics라는 윤리적인 규정을 만들어서 어떤 정보는 어떻게 생성해줘 라고 기본적인 프롬프팅을 해야 되는데 그 중국어로 이거를 했을 때는 거짓 정보를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땐 6건을 질문을 했을 때 6건을 모두 거짓 정보를 생성을 해줬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에틱스를 규정해준 것들이 제대로 걸러주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면 모델이 영어로 학습이 많이 됐고 중국어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에틱스가 제대로 먹히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어로 질문했을 때는 거짓 정보 6개를 생성을 모두 다 거절했습니다. 제대로 이게 에틱스가 먹히고 있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고 비용도 많이 들고 훨씬 더 느립니다. 영어의 중간 토큰 크기는 토큰 길이 7이라고 할 때 힌디어는 32, 버마어는 무려 72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영어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학습이 되어 있는데 당연히 언어별로 끊어지는 거나 구성 요소들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토큰 숫이 차이가 있습니다. 딥마인드사가 논문을 발표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픽 카드가 있어야 얘네들을 학습을 시키고 그 얘기는 충분한 자원이 있어야 되고 그런 대기업이 있어야 되죠. 중국 같은 경우는 알리바바나 이런 데에서 이걸 학습시킬 수 있지만 우리나라 아니면 우리나라보다 자원이 많지 않은 그런 국가들에서는 이런 모델을 자국어로 해서 학습시킬 수 있는 영향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프랑스어, 베트남어, 아랍어 등 이런 언어들도 모델이 따로따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언어뿐만 아니고 이제 도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C4 데이터셋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많이 학습을 하는 그런 데이터라고 합니다. 비즈니스, 인더스트리얼, 테크놀로지 이 두루두루 데이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질문에 답변을 고루고루 잘 한다. 그냥 일반적인 도메인에서는 일상적인 답변을 할 수 있지만 특화 작업에 있어서는 높은 성능을 보일 가능성이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떤 단백질의 구조를 알아내야 된다. 아니면 약물을 개발해야 된다. 암 검사를 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할 때는 그런 일반적인 프리트레인드 모델로는 답변을 할 수 없으니 이거를 포스트 파인 튜닝을 통해서
답변을 생성을 해줄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파인 튜닝을 해서 암을 뭐 발굴하는 걸 만들었다. 아니면 그 딥마인드에서 이번에 딥폴더로 해가지고 단백질 구조를 연구하는 그런 유전자 검사에 대한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이런 관점에서 특화된 모델을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훈련 데이터가 모델 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언어하고 도메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모델 설계가 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델 설계에 있어서는 어떤 아키텍처, 얘가 어떤 구조로 갖춰져 있다. 이게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키텍처에 어떤 거를 아키텍처를 택하고 여기에 어떤 매개 변수를 거치느냐에 따라서 트레이닝 그 모델의 성능의 좌우가 되게 됩니다. Attention is all you need. 이 논문이 2017년도에 구글에서 발표한 논문이에요. 이 전과 이후가 상당히 많은 걸 바뀌었어요. 그리고 2022년에 이제 챗 GPT가 나왔죠. 2020년 정도에 GPT 3.0이 나왔고, 예. 이게 이제 3년 만에, 2년 만에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 모델 전까지는 이제 어텐션 구조가 나왔었고, 이 어텐션 구조 전에는 이제 구조가 나왔고, 뒤쪽에서 다 나올 거니까, 이게 이렇게 RNN 구조가 나왔고, RNN 전에는 그냥 딥러닝 구조 이렇게 있고, CNN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발전을 해왔고, 다양한 이런 모델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지금은 트랜스포머라는 모델로 거의 통일이 많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구글에서 발표한 Attention is all you need 이 논문에 의해서 발전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퀀스 투 시퀀스에 대해서 여기에 나오는데요. 이것도 구글이 나온 거예요. 예, 구글이 많은 일을 했죠. 이 시퀀스 투 시퀀스가 나오기 전에는 그냥 기본적인 RNN 구조였어요. RNN 구조가 뭐냐면은 나는 이렇게 됐을 때 학교에 간다. 이렇게가 됐을 때 나는을 하나로 받고 이게 학교 간다. 이렇게 돼서 나는을 받아서 이 얘를 계산해 줘 가지고 그 딥러닝에 던져주고 얘 또 이렇게 옆으로 가면서 얘를 또 계산해서 가중치 계산해서 또 던져주고 얘 자신한테도 또 계산하고 던져주고 계산하고 이렇게 가는 게 재기적인 리커런트 뉴런 네트워크라고 해서 RNN 구조인데, 그렇게 한 개씩 계산하던 걸 이 시퀀스를 전체적으로 받아서 투 시퀀스 해주는 이런 구조를 시퀀스 투 시퀀스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퀀스 투 시퀀스 구조에는 엔드 오브 시퀀스가 있어요. 전체를 하나로 받은 다음에 그 다음은 뭐가 올까라고 했을 때 얘가 전체를 계산해 가지고 얘네들 한 개 한 개가 이제 전반적으로 다 계산을 됐을 때 얘네들이 다음에 뭐가 올까를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번역이나 요약 쪽에 이걸 잘 쓸 수가 있었고, 이거를 이제 인코더를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 디코더를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인코더를 주어졌을 때 한 번에 디코더를 계산하는 이런 걸로 해서 더 이게 품질이 RNN보다 훨씬 더 좋다. 왜냐하면 RNN은 한 개씩 계산될 때마다 계산량이 엄청 낮거든요. 근데 얘를 통째로 해가지고 통째로 계산을 하게 되니까 이걸 이제 벡터 구조로 쓸 수가 있게끔 되고 계산량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시퀀스 투 시퀀스 아키텍처를 쓰게 됐고, 요걸로 했을 때 2017년도에 이거를 16년도에 구글 번역에 가져와서 기계 품질 번역 품질에 엄청난 개선을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것도 한계는 있습니다. 이게 속도가 전체 이거를 받기 때문에 상당히 느리고, 그리고 번역이나 요약 이런 걸로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구글에서 또 어텐션이라는 걸 논문을 또 2014년도에 발표를 해요. 이제 어텐션이라는 거를 발표를 하게 되면서, 어텐션은 그러니까 벡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벡터로 이렇게 입력 쿼리의 벡터가 있고 그 키의 벡터가 있고, 키는 이제 어디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딕셔너리에서도 우리 키하고 밸류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 키하고 보시면 되는데, 자, 밸류, 이 중요도를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밸류와 키와 쿼리의 이런 중요도를 가지고 이 중요도에 따라서 쿼리가 어떤 게 주어졌을 때 여기에
중요하게 이거랑 연관도가 높은 게 밸류가 어디에 있느냐를 연산을 그냥 병렬로 한 번에 받아서 한 번에 연산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어텐션만으로 구성한 게 이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인데, 이게 어텐션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런 아까 그 속도라든지 아니면 이게 다 끝날 때까지, 시퀀스가 끝날 때까지 해결이 안 되는 이런 것들이라든지 이런 거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을 해줬습니다. 입력이 됐을 때 그에 맞는 연관도가 가까운 단어를 만들어 이렇게 찾아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는 작동을 하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쿼리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키하고 이 쿼리하고 만뮬 이게 서로 곱해줘요. 왜냐면 이 쿼리하고 키 자체가 둘 다 벡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벡터끼리 곱해줘서 요게 어떤 값이 나오는데 이거를 다시 정규화해줘서 스케일링을 해주고, 정규화 표준화해야 성능이 더 좋아지니까요. 여기에 마스크를 해준 다음에 소프트 맥스를 내서 뽑아주는데, 이 뽑아준 거와 밸류와 만묘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어텐션 이즈 올 유 니즈에서 만들었던 그런 아키텍처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프리비어스 토큰 이렇게 주어졌을 때 밸류 벡터와 키 벡터 그리고 쿼리 벡터, 이 프리비어스 토큰이 이렇게 있을 때 쿼리 벡터가 주어지게 되면 키 벡터부터 쿼리 벡터와 연산을 하고 요게 이제 밸류 벡터와 연산이 된다. 그렇게 연산된 게 넥스트 토큰으로 또 가게 된다. 요 구조로 된 게 이제 어텐션 메커니즘으로 Attention is all you need에서 이제 소개됐던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 쿼리 밸류는 모든 값에 벡터로 연산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요 모델의 크기가 이제 라마2의 크기가 4096이라 할 때 이 벡터의 크기는 몇이냐, 이 최종적으로 이 마스크 소프트 맥스 마스크가 몇 개의 분류로 마지막에 붙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요게 만약에 32개의 마스크로 해서 분리가 된다라고 했을 때 각각의 이 키, 밸류, 쿼리는 128개의 벡터를 가지게 돼서 이 128개의 벡터끼리 곱해지면서 행렬 곱을 통해서 연산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트랜스포머 구조를 다시 한번 뜯어서 보게 되면 인풋이 주어졌을 때 이 인풋을 바로 쓰는 게 아니고 임베딩 층에 얘를 투영해 가지고 얘도 포지셔널 임베딩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이 포지셔널 임베딩을 만들어 준 걸 쿼리 벡터, 키 벡터, 밸류 벡터에다가 요거를 투영을 시켜서 Q하고 K를 곱해주고 먼저 그 다음에 밸류를 곱해주면서 이 행렬 곱을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이 멀티 레이어 쪽에 피드 포워딩을 해줍니다. 뒤로 계산하면서 가는 거죠. 이 뒤쪽으로 여기에 연산이 되면서 조금 더 정교화가 되게 되고 여기에 마지막에 소프트맥스 붙어가지고 아웃풋을 출력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아까 라마2 7B 모델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7B 모델의 차원은 4096개의 차원이 있고 이 파라미터는 요게 70억 개의 파라미터가 있는 거고, 트랜스포머 블록 수는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요 멀티 레이어 구조로 해가지고 32개가 있기 때문에 32개, 그리고 여기에서 키 밸류 이런 것들의 차원을 갖는 거는 얘를 32로 나눈 그 아까 몇 개였죠? 네. 128개 차원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그 라마 3 405 빌리언 같은 경우에는 요만큼 이 문맥 길이가 얘보다 거의 50배 정도가 60배가 늘었나요? 예. 거의 그 정도가 늘었고, 문맥 길이가 많이 늘어나는 만큼 모델의 차원의 수도 더 많아졌고 블록 수도 더 많아졌습니다. 그 블록 수를, 차원의 수를 블록 수로 이렇게 나눠줬을 때 각 키 벡터 키, 쿼리, 밸류 벡터가 가는 양도 얘를 126으로 나누면 되죠. 그럼 그 양 자체가 훨씬 더 이게 벡터가 커졌죠. 그래서 얘의 계산량도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됩니다. 요거보다 이 뒤에 거를 먼저 하고서 앞쪽으로 오겠습니다. 그래서 모델의 크기, 요
버전 읽는 방법 방금 전에 보셨고요. 그래서 매개 변수는 그 모델을 훈련하고 실행하는데 필요한 계산 리소스를 추정하는데 좋다, 중요하다 이렇게 되고요. 그 7B, 7B 같은 경우는 각 매개 변수가 16비트로 저장된다고 할 때 14GB의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이게 계산된 것들이 아시다시피 쿠다로 해가지고 이 메모리에 저장된 다음에 이 메모리 상으로 계속 연산을 하면서 값 나가고 이렇게 되면서 저장하잖아요. 그래서 이 메모리의 사이즈가 계산이 되는데 7B 같은 경우는 14GB, 그러니까 3090 같은 거에서 충분히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13B 같은 경우는 이게 만약에 단순 계산으로만 해도 거의 28 정도가 되기 때문에 3090에서 돌아가기가 쉽지가 않다. 한 25 정도, 25, 6 정도 되죠. 쉽지가 않다. 그런데 어쨌든 돌아갈 수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 램에서 좀 이거 일부를 받아주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갈 수도 있는데 느리다. 그런데 모델이 스팔스한 경우에는 5의 소지, 이렇게 매개 변수, 그 스팔스는 0의 그런 비율이 높고, 이게 희소하다면 조금 더 메모리를 조금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그 미스트랄의 그 7B 모델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7B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 엑스퍼트가 8개 있다는 거예요. 서로 좀 다른 도메인에서 학습된 애를 8개를 한 번에 넣어가지고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할 때 얘 모델이 엑스퍼트가 2개씩 붙거든요. 그러면 얘 메모리 수는 몇이 돼야 되냐 라고 계산을 할 때 이걸 8 곱하기 7B 해가지고 560억 개가 아니고, 실제로는 이게 엑스퍼트끼리 완전히 데이터가 다르지 않고 이게 좀 중복되는 것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스팔스한 것들이 좀 데이터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는 467억 개의 매개 변수만 가지고 활성화가 되고, 그것도 8개의 전문가가 한 번에 활성화가 되지 않고 라우팅 돼서 어떤 쿼리가 주어졌을 때 2개의 전문가가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7B 곱하기 7B보다 약간 작죠. 그 7B 곱하기 467 나누기 560 곱하기 2에 한 129억 개의 매개 변수만 활성화가 돼서 13B 모델과 비슷하다. 그래서 RTX 3090에서 요게 돌아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큰 모델이 충분한 데이터를 학습하지 않고 학습이 된다면 작은 모델보다도 성능이 저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라마 2 7 빌리언 같은 모델은 매개 변수는 라마 3 8 빌리언 모델보다 훨씬 더 많죠. 그런데 데이터 양 자체가, 학습 데이터 양 자체가 라마 3가 훨씬 더 많이 쓰였어요. 1015조 토큰이 쓰였거든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토큰 수 자체는 15조 토큰이 쓰였고 얘 자체의 매개 변수는 70억 개죠. 그러면은 이 70억 개보다 20배의 토큰이 쓰였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딥마인드에서 몇 개의 토큰을 써서 학습을 해야 되냐 라고 했을 때 그 비율과 얘가 좀 어느 정도 비슷하죠. 그래서 이렇게 무조건 많은 토큰을 사용해서 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이 비율만큼 좀 더 이렇게 적합한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는 게 좋은 거고, 그리고 양질의 데이터를 넣어서 학습시키는 게 더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델별로 크기와 훈련 토큰 수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친칠라의 법칙,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20배의 케이스로 학습을 시키는 게 적합하다, 뭐 이런 얘기를 친칠라의 법칙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 모델 매개 변수 수하고 훈련된 토큰 수를 알아봤는데, 이번엔 플롭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표준화된 모델의 계산량 요구 단위는 플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플로팅 포인트 오퍼레이션 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각 모델마다 플롭스가
제공되는 플롭스가 있어요. 얘 모델의 성능을 얘기를 하는 건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60테라플롯, 그러니까 6 곱하기 10의 13승의 플롯을 하루 종일 돌렸을 때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5.2 곱하기 10의 18승을 이제 하루 종일 돌아갔을 때, 이게 초당이니까 하루 종일 돌아갔을 때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다랍니다. 그렇게 처리를 할 때 한 70%의 가동률로 돌아간다라고 이렇게 계산을 해준다고 할 때, 이 GPT-3를 아까 GPT-3 학습량이 뭔가가 있었는데, GPT-3 학습량은 이렇게 된다고 하고요. 얘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256개의 H100으로 거의 8개월 정도 소모가 돼야 GPT-3 모델 자체를 하나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만큼 트레이닝을 위해서는 돈이 많이 소요가 되고요. 이거를 이제 렌탈 비용으로 따져봤을 때는 거의 400만 달러, 하나로 치면은 거의 한 60억, 70억 원 되는 것 같은데, 뭐 요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큰 모델이 항상 좋냐라고 봤을 때, 이제 이거를 큰 모델이 좋은지 알아보려고 뉴욕 대학교에서 테스트를 해봤다 그래요. 이걸 대회를 열어가지고 어떤 뚱뚱한 모델을 써가지고 얼마나 안 좋은 성능을 냈는지 이런 대회를 했다 그러는데, 실제로 2, 3등은 1, 2등은 없었고, 그냥 이게 암기에 강한 순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큰 모델이 뭐 성능이 좋으니까 1, 2등까지 그걸 구할 수는 없었고, 3등까지는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같은 모델이 이렇게 주어질 때 모델이 성능이 크면은 그게 더 좋고, 그런데 이게 데이터라든지 모델 학습 방법, 그리고 이걸 포스트 트레이닝 방법에 따라서 이 모델의 성능이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모델의 훈련이 항상 긍정적이냐? 엔트로픽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저 정렬 단계를 더 많이, 그러니까 포스트 트레이닝을 더 많이 거치면 거칠수록 이 인간이 선호하는 방식과 덜 일치하는 모델도 만들어지기도 한다. 특정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기도 하고요. 도덕적인 자존감을 나타내기도 하고, 얘가 에고가 되게 세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폐쇄적이지 않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그 데이터에 바이어스된 성향을 가지기도 한다. 그래서 적합한 방식으로 윤리를 가지고 학습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옵티멀마이즈 모델을 위해서는 얼마나 해야 되느냐. 딥마인드가 이 논문에서 제안했던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 정도 훈련 토큰이 필요하다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비용이 감소를 하고 있는데, 모델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이런 비용은 뭐 한 90%까지 만드는 거는 쉬운데 90에서 95%까지 만드는 데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모델 성능이 90에서 95%가 별로 좋아지는 게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작은 성능의 변화도 이 어플리케이션 품질에 있어서는 답변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이게 조금이라도 더 좋게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회사들은 노력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파라미터를 어떻게 외삽을 시킬 거냐. 이 개충수라든지 모델 차원이라든지 어휘 크기, 배치 크기, 에폭수, 학습률, 초기 분산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 모델의 성능 값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외사법도 많이 연구가 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에 이제 데이터부터 해서 파운데이션 모델이 얼마만큼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 그 데이터가 그 모델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에 더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좀 재밌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영상이 길어서 좀 끊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파운데이션 모델이 이렇게 데이터만 학습시키고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오픈 AI사나 구글이나 다 경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거를 어떻게 더 파인 튜닝을 해서 더 맞는 적합한 모델을 만들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그런 노력들을 인해서 지금 클러드나 그 오픈 AI의 그런 모델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좀 그렇게 파인 튜닝을 어떤 방식으로 이 기업들에서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딱딱한 시간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콘텐츠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게 반응이 좋으면 그 다음 시간으로 이어서 기업들이 어떻게 조정을 해가지고 더 모델의 성능을 높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